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부산 아파트 폭등 시기는 언제 오는가? 자, 여러분들 이제는 금리 하락기가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올해 2024년 3월 혹은 6월. 자, 이 시기다. 그래서 3월이냐 6월이나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 부근의 시기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하락기가 진입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는 지금 올라가는데 부산 아파트는 또 죽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부산 아파트 폭등 시기는 언제 되겠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유추를 해보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대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부산 아파트의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 부산은 자꾸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어디죠? 2위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이 두 번째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아, 부산에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더라. 젊은 층도 빠져나가고. 그렇다면은 이 인구 감소는 결국에는 무엇이냐?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돼? 오르지 못할 것이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 콩나물 사러 갑니다. 1,000원짜리 우리가 보시면은 콩나물 사러 가요. 콩나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죠? 원가죠, 원가. 네. 원가가 1,000원인데 1,000원에 팔 수 없어요. 중간에 마진도 있어야 되고. 원가가 5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콩나물 가격 같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특히나 또 공사비가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원가가 있겠죠.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원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파트 원가 중에 가장 많은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토지비와 임금입니다. 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이죠. 자, 99년도부터 여러분들 볼게요. 2008년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를 보세요. 임금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5,000년 동안 역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임금 상승률은 떨어져요. 임금 상승률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임금 자체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신 게 뭡니까? 우리 192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약 7년 정도, 36년, 대략. 이 대공황 때도요, 임금이 안 떨어졌어요. 일자리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통해서 땡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수요를 만들었죠.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렇게 통해서 해결됐다. 어떤 상황이든요. 여러분들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 결국에 이 문제는 무엇이다? 아파트의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비도 떨어지지 않고. 그럼 최근을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나타낸 이 공식 자료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2024년입니다. 임금 떨어집니까? 자, 임금 상승률은 떨어져요. 임금이 올라가는 폭 정도는 떨어지더라도 임금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파트 원가는 어떻게 된다? 아파트 원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아파트 원가 떨어집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아파트 원가하고 다른 문제란 겁니다. 자, 콩나물을 생산해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콩나물 원가가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원가가 올라간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자극합니까? 이 지가를 자극합니다. 지가. 자, 아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임금하고 지가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중간에 마진을 챙기는 또 중간에 판매자도 있을 겁니다. 판매자도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소매자도 있을 거고. 자,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도 있죠. 그 다음에 인력도 있을 겁니다.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토지가 있어야지 무엇을 합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생산을 하든 판매를 하든, 여러 가지 생산자든 판매자든, 소비자든, 다 여기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임금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간다는 거죠? 지가로 간다는 겁니다. 지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뭐 몇 년 전부터 한 몇십 년 됐네요. 이때부터 64년부터입니다. 계속 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지가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임금이에요. 임금. 인구가 아니에요. 인구가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이 문제가 아니고 임금이란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집가라든가 아파트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쉽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주식을 볼게요. 주식. 자, 이게 잘못 나왔는데 이 마우스가 잘 안 좋습니다. 주식을 보시면은 자, 주식은 무엇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합니까? 이거 미래죠, 미래. 어떤 미래? 미래에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 올라갈 것인가? 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 가고 부동산 플러스 아파트는 부동산 아파트 다 포함되죠. 아파트는 뭐만 보면 됩니까? 이거는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 현재만 보면 돼요. 현재 가치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쉬워요. 그래서 부동산이 쉽다는 겁니다. 주식은 미래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는 뭡니까? 부동산은 뭐예요? 지금 현재만 보면 돼요. 미래 가치 다 필요 없어요. 미래는 뭡니까?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죽고 나서 무슨 다음을 기약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쉽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세는 보시면은 뭐죠? 100% 실거주죠. 100%. 자, 그런데 매매는 어떻습니까? 매매의 근간을 이룬 것은 뭐지죠? 여기는 실수요가 있습니다. 실수요. 아파트 전세는 실수요가 100%고 네, 아파트는 실수요 플러스 뭐가 되죠? 가수요가 있습니다. 가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게 투기 수요죠. 이 삼박자가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수요에는 시세는 실수요과 가수요, 투기 수요가 되는데 이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뭐라고 합니까? 이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 자, 전세가가 오르고 내린 것과 매매가가 오르고 내린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실수요가 아니고 가수요와 투기 수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왜 떨어집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가 왜 올라갑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투자 수요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임금이 올라가는 건 뭡니까? 임금이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매가 올라가는 건 뭡니까? 이건 자연상승률입니다. 자연상승률.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20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어떤 해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올라가기도 하죠. 평균을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자연상승률 때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자연상승률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임금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은 항상 무엇으로 합니까? 소득 대비란 거다. 그럼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때 보시면은 소득 대비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또 하나 결정하는 문제가 뭡니까? 금리란 문제죠. 자,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집값 또다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왜? 트럼프는 사업가고 기업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또 낮추려고 할 겁니다. 자, 트럼프 때는 제로금리 때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어떻게 돼? 재선에 또 당선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빨리 속도감을 낼 것이냐.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들 인플레가 다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ECB라든가 지금 유럽도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다 금리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한국도 금리 내릴 거고 미국도 여기에 준하는 금리 하락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만약에 또 당선된다면 기름 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잘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 경제 내외적인 부분 금리적인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죠?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사이클. 매매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밑바닥에 사는 건데 밑바닥 최악의 상황이 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 사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모든 상황이 제일 좋을 때 사는 것이 부동산을 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투자다. 결국에는 금리가 트럼프가 재선이 당첨되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위험자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위험자산이 어디입니까? 재건축이죠. 재건축.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압구정연대가 대장주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 서울의 주도주는 뭐죠? 압구정 현대죠. 무조건 압구정입니다. 여기는. 금리 떨어지면은 완전히 이거는 확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근데 부산 아파트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또 이해할 거예요. 자, 이 보시면은 전국을 보지 말고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 이게 지금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 네, 이게 서울이죠. 자, 빨간색은 뭡니까? 이거는 부산이에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파동이 다르다고 했죠. 자, 1파동부터 5파동까지. 그 다음에 내려가는 파동이 A, B, C 파동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차이점이 뭡니까? 파동이 달라요, 파동. 파동이 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와 부산 아파트는 올라가는 시기가 다르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와 부산 아파트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시간이 10년 중에 1년이 안 됩니다. 왜? 파동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서울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부산은 어떻게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2007년부터 보시면은 2014년도까지는 서울 아파트가 급락했어요. 음마 아파트 압구정인데 반토막 났습니다. 그 시기에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폭등했어요. 부산 아파트는. 자, 부산 아파트 폭등했죠. 거꾸로 가죠.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부산 아파트 안 오릅니다. 부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 안 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파동이 다르고 왜 시간이 다르죠? 문제는 무엇이죠? 돈이라는 거죠, 돈.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화수분도 아니고 무슨 파도로 상자가 아니에요. 뭐 뚜껑만 열면 돈이 막 뭐 화수분처럼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돈은 어떻게? 순환매로 간다는 겁니다. 순환매. 반드시 순환매로 갑니다. 네, 동시에 같이 다 올리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환매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양극화. 그래서 양극화와 차별화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끌어올리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큼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도주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주도주 개념. 자,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현대차 안 올라갑니다. 현대차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안 올라가요. 주도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집을 이루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 못 올린다. 동시에 올라가는 것도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자,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유동성. 이 유동성 장세는요, 10년 중에 1, 2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파동과 부산 파동이 다른 거고, 자, 이거는 뭐다? 자,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 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알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양극화를 만든다. 근데 왜 지금 부산은 또 이렇게 못 오르냐? 결국에는 그것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의 주도주는 뭐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도주가 없다는 겁니다. 주도주. 제가 이 3일빛이 지금 조감들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의 해안가는 주로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죠. 주상복합은요, 절대로 주도주가 못 됩니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주상복합을 보시면은,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아파트 34평 있어요. 주상복합에 34평이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나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 34평은 안목지수입니다. 이게 안목지수라고 합니다. 안목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4평이 100% 자기 평수예요. 주상복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안목지수로 재는 게 아닙니다. 중심선이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34평 다 면적을 못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평에서 4평 정도가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발코니 같은 경우 확장이 서비스 면적이 제한되어 있죠. 확장이 다 자기 거죠. 주상복합은 판상형은 그대로 그나마 좀 낫지만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은 이게 탑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상형이 거의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면적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서비스 면적이 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하고 어떻습니까? 면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에 보시면은 여기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50평에 살고 있고 60평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60평에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로 따지면 45평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아파트 재건축할 때 평수 늘려라는 거예요.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사업성 다 갉아먹습니다. 주상복합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목소리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압구정인데도 마찬가지죠. 분담금 34평이 평균 4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거기는 평수를 다 줄이죠. 대형 평수. 왜 줄입니까? 다 대부분 주상복합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로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은, 자, 재건축 아파트에 목소리 내면 안 된다. 자, 아파트 60평하고 주상복합 60평이 다르다. 주상복합의 60평은 아파트 45평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면적이 자꾸 좁아 보인다. 방도 작고, 예, 많아봐야 3개밖에 안 되죠. 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주도주가 없다. 결국에는 부산의 주도주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 재건축이 돼야 됩니다. 재건축. 이것은 반드시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건축이 되려면은 무엇이 되게 되겠습니까? 네, 3미 피치가 돼야 되는데 주상복합은 절대로 안 되죠. 3미 피치가 돼야 되는데 3미 피치는 어떻습니까? 설계를 지금 바꿔놨어요. 무슨 설계로 바꿔놨습니까? 닭장 설계로 바꿔놨어요. 이 어느 미친놈이 이 설계를 보고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다 팔고 나고 싶지. 자, 여러분들 닭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삼익비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왼쪽을 보시면은 삼익비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2열 배치로 되었을 때 시세가 올랐습니다. 2열 배치될 때는 시세가 올랐어요. 그런데 1열 배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1열 배치로 하면서 반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 다 꼬로박고 있습니다. 시세 다 폭락해요. 나중에 이 아파트 가치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건축은 미래를 안 본다고 했죠. 미래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가 지금 중요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3위 배치는 2열 배치에서는 시세가 올라가지만 1열 배치, 지금 같은 이런 설계를 갖고 있으면 시세 다 꼬로박습니다. 그래서 3위 배치가 부산 아파트의 주도주가 돼야 되는데 이 주도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만든 1열 배치로 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닭장 아파트는요. 자,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 100% 무산됩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뭡니까? 이게 주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부산 아파트의 시세를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주도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해안가 아파트는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 이것은 면적이 작죠. 주도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익비치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부산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자, 내륙에 있는 동래구 아파트 시세를 리딩한다, 시세 메이킹을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 그것도 재건축 단지가 시세를 리딩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익비치는 기존에 있는 SMDP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설계는 이게 바로 명품 설계예요. 사실은 2열 배치로 명품 설계입니다. 이거 이상 좋은 배치가 안 나옵니다. 2열 배치로.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전용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뭐 향을 조금 틀든지 해서 이거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1열 배치로 놓으면서는 다 말아먹었다. 그래서 회복조차 되지 못하고 계속 시세가 하락하는 국면이 오고 있다. 주도주 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부산 부동산에 지금 피해를 다 입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장 좋은 배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신 설계의 SMDP 이 설계와 해안건축 설계입니다. 자, 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우리가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원밸리 같은 경우는 무엇이죠? 2열에 있다고 해서 시세 떨어집니까? 아니죠. 네,
일단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사회조망이 다 열려 있잖아. 1열이든 2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망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동간 간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살고 싶은 아파트. 아파트에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내가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옆집에 철이와 영희와 구구단이 수가 있습니다. 네. 옆집에 전 붙이면요. 옆에 동, 전 붙이면은 옆동으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đặc 장을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지금 뭐 좋다고 박수를 칩니까? 미친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반드시 2열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3열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동이 가장 시세가 높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동이 가장 높아요, 이 동이. 이 동이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왜 에이스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앞에 이 중앙은 에이스가 아니에요. 이쪽에 에이스입니다. 이쪽에 하나, 둘, 모서리 부분입니다. 모서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모서리 중에도 어땠냐? 이쪽이 가장, 뒷동이지만, 이쪽이 가장 나중에 시세가 비싸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3일 비치에서도 여기는 이게 역세권이에요. 500m 이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 그리고 모래사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노란색 모래사장 그리고 초품화가 되어 있죠. 아파트가요. 모래사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안대교비와 모래사장과 마린시티와 그리고 산도 보이죠. 밀락동 산도 보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쪽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경관, 도시경관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이 가장 나중에 좋아진다, 비싸진다. 그리고 역세권에다가 유일하게 역세권에다가 초품화다. 여러분들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 뭡니까? 노란색입니다. 네, 주황색, 노란색. 이 계열이 가장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비치 프론트, 즉 말하는 모래사장 해수욕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모래사장 보이는 거에 따라서 아파트값 2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모래사장이 보이는 아파트동이 여기 지금 201동, 202동 자리,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나중에는 가장 에이스 자리인데 설계를 보시면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네. 이전의 설계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층수를 낮춰놨죠. 해안 설계를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층수를 높여놨어요. 이 층수를 제일 높여놔야 됩니다. 이 동을 제일 높여놔야 됩니다. 요쪽 동을 없애버리고. 그럼 광안대교 다 보일 겁니다. 광안대교 다 보이고, 요 마린시티 다 보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해변이 보인다는 거다. 그래서 이 동이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동이 된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3익 비치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3익 비치가. 2열 배치 아니면요. 3익 비치는 무산이 됩니다. 3익 비치가 정신을 빨리 차리지 않으면은 부산 아파트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부산 아파트 시세도 그만큼 늦어진다. 결국에는 3익 비치는 2열 배치로 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3익 비치 조합은 다 죽습니다, 이거. 재건축 무산돼요. 그래서 해양건축 혹은 기존에 있었던 명품 설계, 일신, SMDP 이 설계를 원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 설계 변경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특히 주상복합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그 사람들은 자꾸 평수 늘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60평, 50평 살고 있으니까 좁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처럼 안목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평수 늘려달라니까 사업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 아파트와 부산 아파트는 파동이 다르다. 올라가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서울 아파트가 어느 정도 시세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타자는 부산 아파트가 올라간다. 전형적인 순환매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 무엇이다?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고 서울 아파트가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순환매다. 네, 뭐 흔히 부동산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